음산한 밤이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는 밤이 되면 유난히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은 저택에는 수십 년 전 잔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 저택을 둘러싼 괴소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기괴해졌다. 사건은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 저택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가족의 가장이었던 윤 씨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꽤나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어느 날 밤 집안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윤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 저택은 버려진 채로 남았지만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밤이 되면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저택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집안 곳곳을 맴도는 듯했으며 그중 한 명은 그날 이후로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다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이상을 듣고도 한번 가보자고 결심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미신과 전설을 쫓아다니며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모두 말렸지만 민지는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듯 웃어 보이며 준비를 마쳤다. 카메라와 손전등 그리고 방울로 가득 찬 작은 주머니를 챙긴 민지는 복장을 단단히 하고 저택을 향해 출발했다. 밤이 깊으면 바람이 불고 달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어 어렴풋이 저택의 윤곽을 비춰줬다. 저택 앞에 도착한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문을 밀어 열었다. 목숨 경첩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문이 조금씩 열렸다. 안은 예상한 대로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민지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곳곳에 먼지가 쌓여있고 벽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1층을 대충 둘러본 민지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의 복도는 유난히 길고 음침했다. 민지는 한 방 한 방 천천히 살펴보며 블로그에 쓸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순간 깜짝 놀란 민지는 서둘러 카메라를 들었지만 이상한 움직임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바람인가? 민지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탐색을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지는 저택의 가장 끝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은 다른 방과는 달리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특이한 점이라 생각한 민지는 자물쇠를 열 방법을 궁리하고 있던 차에 왠지 모르게 등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방울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멈췄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방울이 든 주머니를 꺼내보았지만 주머니 속 방울은 조용했다. 그렇다면 이 소리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민지는 방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러나 뒤돌아 나가려 할 때 방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민지는 안으로 들어가 본다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지가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가자 피아노 뚜껑이 천천히 열리며 그 안에서 흰색의 손이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손은 마치 민지를 부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놀란 민지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와 복도를 가로질러 밖으로 달려나왔다. 저택을 빠져나온 그녀는 한참을 달린 후에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이튿날 민지는 그 저택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저택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로 누구도 피아노 방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한다. 몇 년 후 민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을 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가끔씩 무심결에 부엌 선반에서 방울소리가 들리거나 밤중에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직도 식은땀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택을 두려워하며 밤이 되면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누구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사람들은 그곳의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한다는 소문만이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올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과제를 위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다. 마지막 버스를 놓친 그는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빗방울이 그의 우산을 부딪히며 적막한 소리를 만들었고 그 소리만이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가로등마저 드물게 자리한 외딴 길을 따라 걷던 중 지우는 조금 앞서 걷는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긴 머리카락이 젖어 뒤통수에 달라붙어 있었고 흰 옷은 비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걷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지훈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가속하지 않았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추월할지 망설였으나 인적 드문 길에 동행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의 속도가 변하지 않자 지훈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를 앞지르려고 했지만 매번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훈은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여 그녀와 나란히 걸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갑작스럽게 멈춰서더니 머리를 천천히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은 온통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었고 빗방울이 그녀 얼굴을 지나며 흐르는 모습만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은 텅 빈 채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고개를 마저 돌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우는 셀 수 없이 많은 소름이 온몸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단지 그 여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계속 달렸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무릎은 저려왔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 길은 마치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눈앞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중심 거리였다. 지우는 전력 질주하여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상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늙은 점원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서둘러 왔나? 점원이 물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겪은 일을 간헐적인 호흡에 맞춰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점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훈의 말을 끊었다. 그 여자를 본 모양이군. 점원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저주받은 영혼이며 길에서 외로운 자들을 따라다닌다고 하지. 하지만 너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 같았다. 그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점원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안전하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아침에 밝을 때 돌아가도록 해. 지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점원의 이야기는 마치 귓가에 맴돌며 그를 잠식했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다. 아침이 되고 지우는 마을을 떠났다. 그 사건 이후로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그날의 기억은 지훈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때때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불현듯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정상일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또다시 그 밤이 떠오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언젠가 다시 그 길을 걷는 자신을 상상하며 숨죽인 채 침대에 누웠던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도시에서 살았다. 부모님의 일 때문에 돌연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조용한 마을이었다. 새로운 학교로의 전학은 쉽지 않았고 특히 이곳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에는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길 가장자리에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그냥 고양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불이 죽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말했다. 혼자서도 갈 수 있어.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난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그 길에서 사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길을 잃고 밤마다 같은 곳을 맴돈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시는 밤늦게 그 길을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학과제를 준비하느라 나는 또다시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다. 친구와 함께 있었으므로 조금 덜 무서웠다. 그와 함께 집으로 가던 길에 우리는 멀리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누구인지 알아챌 수 없는 중얼거림이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친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자는 제안을 했고 나는 마지못해 동행했다.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소리는 길을 잃었어 라는 말이었다. 이내 표정이 굳어진 친구는 앞장서던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둘은 집으로 향하며 전력을 다해 달렸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우리는 그 길을 더욱 피하게 되었고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종종 똑같은 중얼거림이 밤의 정적 속에서 들려왔고 그러다가 나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몇 달 후 우리는 다시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고 나는 마침내 그 끔찍한 경험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밤길을 걸을 때마다 문득 그 중얼거림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의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항상 길을 걷다 보면 그 남자의 혼잣말이 다시 들려올까 두려워진다. 혼자서는 절대 그 길을 지나지 않으리라는 다짐과 함께